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에 가족들과 웃으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던 순간 남편 휴대폰에 어떤 이름이 하나 떴고 그로 인해 모든 게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 7년 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일을 병행하며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행복하다고 말할 만큼 반짝이는 순간도 없는 그저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새해도 그렇게 무난하게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했고 시누이는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고 거실 TV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밤 11시가 넘자 다들 거실로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시계가 11시 59분을 향해 가자 다들 자연스럽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저도 박자를 맞춰 숫자를 따라 불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셋, 둘,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아. 박수 소리가 터졌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여 제게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화면이 불쑥 켜졌습니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잠깐 밝아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올해는 더는 못 참겠어. 그리고 그 아래 발신자 이름. 은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도 박수 소리도 새해를 알리는 음악도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그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 너무도 또렷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아, 회사 단톡이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지도 않았고 저도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해 첫날을 알리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은서. 회사 단톡이라면 왜 그런 문장이 와? 왜 하필 새해 0시에? 왜 그렇게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옆에 앉으면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힐끗 저를 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이
소파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려는 순간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본 건 실수가 아니었고 제가 느낀 불안은 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새해는 더 이상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에 적힌 1월 1일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저는 웃고 있던 자리에서 이미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이 결혼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남편은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뭔가 찔리는 사람이면 괜히 더 과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인데 남편은 너무 평소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괜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도 굳이 눈을 마주치려 했고 주말 계획 이야기를 꺼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사소한 습관부터 달라진다는 걸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화면은 항상 아래로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옆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근처에만 가도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 많잖아.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설명은 너무 빨랐습니다. 이미 준비된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추궁하면 오히려 증거를 더 지워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행동을 행동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넘겼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보니 작년 가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야근은 요일도 이유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심지어 연말에도 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 생활비를 제 계좌로 이체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처음엔 물가가 올라서 그렇겠지,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만큼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그 봉투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연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급히 서랍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뭐 찾아? 라고 묻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회사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잠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겠지, 대출 관련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로의 이름이 오가는 서류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봉투를 본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봉투가 숨겨졌던 시점과 은서라는 이름이 등장한 시점이 겹쳤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보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정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과거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려는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의 싸움이구나. 남편은 분명 무언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흔적을, 그리고 제 눈에 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요. 반면 저는 그동안 흘려보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미 없던 말과 행동들이 지금은 분명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라고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대신 확인하겠다고. 은서라는 이름은 단순히 마음이 흔들린 흔적이 아니라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문제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결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아니, 정확했다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뭔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회사 근처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회사 건물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난 듯 했고 간간히 불이 켜진 사무실 창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건물 옆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동선이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 옆으로 다가갔고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인이라면 조금은 조심스럽거나 거리감이 있거나 혹은 감정이 묻어나는 동작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 같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 특유의 안정감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를 몰고 천천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서였습니다. 재무팀 소개 페이지. 그 안에 그녀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서. 재무 담당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새해 0시에 남편의 휴대폰에 떴던 그 이름.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둘은 연인처럼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함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메모를 했고 은서는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데이트가 아니라 회의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공시 자료, 남편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집에 있는 서류들까지. 그러다 우연히 제 통장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금액. 설명은 임시보관, 이체 같은 애매한 문구뿐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했던 말이요. 회사에서 잠깐 계좌가 필요하대. 금방 정리될 거야.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부부니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잠깐이라는 말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알 수 없었지만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야근, 줄어든 생활비, 숨겨진 서류 봉투, 그리고 회사 재무 담당자 은서. 그들은 연인이 아니라 돈을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의 통로였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신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살았던 남편이 아니라 저를 구조 안에 끌어들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서라는 이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은 부부 사이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본 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난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괜히 감정부터 드러냈다가 제가 가진 의심마저 지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척 시댁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사들고 갔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제 손을 잡고 살 빠진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거실에서 작게 들려왔고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요즘 남편 회사 쪽에서 제가 도와줄 일이 있나요?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은서라는 이름도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되묻지도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질문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해하라는 말.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돈의 흐름도 제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모른 척하면 모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사니? 그 말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사이에 답은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제 서류에 관심을 보이던 순간들, 시누이가 형부 회사는 잘 돌아가? 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던 말들, 명절 때마다 제게 보험이나 재정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들. 그 모든 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서류라며 한데 모아두었던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보험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보증 서류들. 그중 상당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서명 날짜들이 하나의 시점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말, 은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내 이름만 잠깐 쓰는 거야 라며 넘겼던 것들. 그 모든 문서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준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남편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서 함께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최소한 저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인데,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가장 편리한 명분이었습니다.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부담만 떠넘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 일은 외도 문제도 부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바깥,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준비된 일이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리고 그 여자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 내역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오고 나가던 계좌, 남편이 잠깐 맡아두는 거야라고 말했던 계좌, 보험료가 빠져나가던 계좌까지 모두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몇 달치가 아니라 지난 2년치를 전부 출력했습니다. 처음엔 숫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한 날짜에 들어왔다가 며칠 뒤 빠져나가는 돈. 항상 비슷한 금액, 항상 애매한 설명. 그중 몇 건은 분명 제가 직접 이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의했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진행된 것들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잠겨 있었지만 통신사 앱을 통해 기본적인 통화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만 적혀 있는 기록들 사이에서 유독 반복되는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가 일정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항상 그 번호와 통화가 있었습니다. 메일도 확인했습니다.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상태로 남아있던 남편의 이메일 계정이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과 개인 메일이 섞여 있었고 저는 제목만 훑어보는 데에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 이체, 확인 요청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그리고 암호가 걸린 파일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진실에 닿지 못할 것 같다는 감각만 또렷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USB였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류들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회사 로고도 설명도 없는 평범한 검은색 USB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자료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을 무언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에 꽂는 데까지 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꽂았습니다. 폴더는 생각보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날짜별 항목별로 나뉜 파일들. 그리고 그중 하나의 폴더 이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차명. 그 폴더를 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내역, 외부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시댁 명의로 연결된 부동산과 계좌들까지 모든 것이 엑셀과 표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간중간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 계좌, 제 명의 보험, 제 명의 보증.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요. USB를 덮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따지고 묻는 싸움이 아니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자료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외부에 보관했습니다. 파일 이름도 바꿨고 날짜별로 정리했고 제가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제가 하나씩 힌트를 받아온 것처럼요. 그날 밤 남편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가장 큰 착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알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TV를 틀어놓은 채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서를 건네듯 담담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는 이 말을 들을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 서로를 위해서 이게 나은 선택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저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함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자료 항목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유독 눈에 띄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모두 본인 명의자에게 귀속한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동안 제 명의로 만들어졌던 대출, 보험 계약, 보증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긴 채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많잖아.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서로 좋다는 말 속에는 저만 희생하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회사 문제도 돈의 흐름도 모든 책임의 끝에 제 이름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덮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해. 괜히 의심해서 일 키우지 말자.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생활비를 물었을 때도 늘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민한 건 항상 저였고 문제는 항상 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결국은 따라올 거라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습니다. 아마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렸고 USB 안에 있던 파일들과 대조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혼은 도피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순간 그와 그 여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시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확보해둔 자료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계좌 이동 내역, 보험 가입 시점,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기록. 모든 흐름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저에게 남기고 저 혼자 무너지게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버리려 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이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풀렸습니다. 마치 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일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남편 쪽에서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잘못될까봐 조급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집에서도 문자에서도 통화에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자주 거르고 말수가 줄고 서류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을 겁니다. 제가 겁을 먹었고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나갈 거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정확히 들어갔고 도장은 한 번에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겐 해방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절차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계좌 동결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미 확보해둔 자료 덕분에 단순한 개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횡령 의심, 차명 거래 정황, 실질 소유자 불분명 자금이라는 사유가 붙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던 보험들, 수익자가 시댁 쪽으로 설정돼 있던 계약들, 해지 요청서와 함께 계약 경위에 대한 이해 신청을 넣었습니다. 본인 동에 없는 대리 계약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차명 재산이었습니다. USB 안에 있던 파일 중 가장 중요했던 건 부동산 관련 자료였습니다. 실소유는 시댁이지만 명의는 친척, 직원, 그리고 일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 저는 실명 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 모든 절차는 이혼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나간 줄 알았을 겁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빈손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건 돈이 아니라 증거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리했을 뿐이야. 그 말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 끝났잖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는 짓.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말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은 이미 일이 커졌다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제가 놓은 덫에 그들이 하나둘 걸려들고 있다는 걸요. 이혼 도장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제가 포기한 척 보이게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한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새해 첫 주였습니다. 달력이 바뀐 지 고작 며칠 지났을 뿐인데 제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속보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사실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차명거래, 그리고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그날 오전 남편 회사 건물 앞에는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당했고 임원진은 한 명씩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 명단에 남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 책상 위 문서가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걸요. 은서의 계좌도 그날 함께 열렸습니다. 개인 계좌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숫자가 오갔습니다. 회사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시댁 명의의 계좌로 흘러가고 다시 차명 계좌로 쪼개져 이동하는 구조. 그중 일부는 제 명의 계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생활비라며 받아왔던 돈들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이 명확하군요. 그 말이 저를 피의자 명단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불륜한 남편이 아니라 경제범죄 피의자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 그동안 오래된 재산이라며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맞지 않았고 일부는 회사 자금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3통, 5통. 받지 않으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가족끼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 문장들은 과거에도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은서는 그냥 회사 직원이었을 뿐이야. 내가 조금만 참고 넘어갔으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울음도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제가 그 말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써왔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고, 가족이니까 묵인하라고 했고, 가족이니까 제 명의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니까 신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대신 뉴스와 문서, 조사 일정 통지서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남편은 구속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시댁 쪽 친척 몇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게 제가 도장을 찍던 그날로부터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새해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세상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서 본 은서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 이름은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무너질 구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이미 다 써버린 감정 같았습니다.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너무 많아 길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제명의 계좌 내역부터 제시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자금 이동,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와 차명 계좌를 거쳐 다시 제 이름으로 흘러들어온 돈들. 피해자는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문장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외도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개인적인 불륜 문제로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은서와 남편의 대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애정 표현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숫자와 계좌 일정. 이번 달은 이쪽으로 돌려. 감사 대비용은 내 이름으로 잠시.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외도는 위장이었고 관계의 본질은 공모였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인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시댁의 개입이 드러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시누이 계좌로 흘러간 자금, 그리고 제가 도장을 찍었던 수많은 서류들. 가족 간 거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포장돼 있었습니다. 판사는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남편 측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남편은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책임지려고.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기록이 훨씬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선고일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서는 공범으로 구속됐습니다. 시댁명의 재산 일부는 불법 취득으로 인정돼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사람도 증명해야 할 입장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미 한참이 지났지만 그날이 제게는 진짜 새해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달력은 다시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처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웃고 있지도 않았고 억지로 잔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도 없었고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해돋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무너졌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던 그 순간,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끝난 건 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법정이 끝난 뒤
제 명의로 남아있던 모든 문제는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대출은 무효 처리됐고 보험 계약은 해지됐으며 불법 보증 서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이름이 더 이상 누구의 도구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겪고 어떻게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고 정리했고 끝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새해 첫 해가 천천히 수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빛이 퍼지면서 바다색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날 0시에 무너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살아가던 그들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해야. 그리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회복의 기록입니다. 참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울지 않기로 결심한 날부터, 그리고 도장을 찍던 그날까지 모든 선택이 지금의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다시 맞은 새해,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어느 해보다도 가볍고 분명했습니다.